이곳저곳 떠돌다가 강가에 위치한 낡은 버려진 초가집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하루는 그가 주변을 거니는데 작은 강 너머에 초당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 위에는 오리들이 논이고 있었다. 아들은 아름다운 강과 초당의 모습에 저 초당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호기심이 일었다. 해가 저물고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아들이 구해놓은 낡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 초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아들은 도착한 후 초당 옆에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처녀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다. 글 공부를 하다가 장난을 치다가 깨르륵 웃기도 하다가 하며 처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한 처녀가 다른 처녀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오늘은 이제 늦었으니 돌아가자. 응, 언니,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해. 그렇게 맏언니 처녀가 나머지 둘을 보내고 뒤를 돌아섰는데 그만 숨어있던 아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말았다. 귀신이야! 놀란 처녀는 서둘러 주역을 읽기 시작했다. 귀신을 쫓으려는 것이었다. 아들은 처녀가 읽는 주역을 가만 듣고 있다가 그녀의 말에 맞추어 함께 주역을 읽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이상하게 여긴 처녀가 아들이 있는 쪽을 살펴보니 귀신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처녀의 나이는 아들과 비슷하거나 살짝 많아 보였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갔다. 어디 사는 누구요? 우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온 것이요? 들켰다가는 뼈도 못 추릴지 모르는데 어찌 겁도 없이 들어왔소? 강 너머 아름다운 초당이 너무 궁금해서 그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저지르고 말았소. 나를 숨겨줘서 정말 고맙소. 그런데 여기가 누구의 집이오?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단 말이오? 참, 김정승 집이오. 처녀는 한양 김정승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아들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지만 그녀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아들의 수려한 외모와 그를 따라 있던 지적인 모습이 내심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정체 모를 떠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사정이 있어 잠시 떠돌이 행세를 하는 귀한 집 자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녀는 수시로 초당을 찾아오는 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다. 그렇게 둘이 어느덧 꽤 가까운 사이가 된 어느 날 아들은 처녀에게 자신의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6세 호환을 당할 운명이라 15세 집을 떠나왔는데 어느덧 16이 다 되어간다고 했다. 곧 정해진 운명대로 처녀와도 헤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아들의 말에 처녀는 슬픈 목소리로 호환을 면할 방법이 정녕 없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중이 일러준 단 하나의 방법인 삼정승의 딸과 혼인해야만 호환을 면한다는 내용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처녀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나는 도령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초당에서 늘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각각 박정승, 이정승 댁의 딸이에요. 얼굴도 마음도 고운 아이들이지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벽장 속에 몸을 숨기도록 했다. 그러더니 곧 박정승, 이정승의 딸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아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김정승의 딸이 말했다. 얘들아, 앉아봐.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옛적에 어떤 도련님이 있었어. 이 도련님은
많고 늘 단정했지. 잘생긴 도련님이었나봐. 그럼 얼만큼 잘생겼는데? 사람이 꼭 복숭아같이 그렇게 잘생겼어. 사내인데도 피부도 참 곱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도련님이었지. 아하하, 그래서 마을에서도 도련님을 아는 처녀들은 모두 그 도련님을 연모했어. 그런데 이 도련님이 참 팔자가 너무나 험한 거야. 글쎄, 16살이 되면 호환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머나, 어째 16살까지 얼마나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 바로 내일이 16살 되는 날이야. 아이고. 박정순과 이정순의 딸들의 입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자 김정순의 딸이 말했다. 너무 안 됐지. 나 같으면 이 도련님을 살려줄 거야. 너희들이라면 어떡할 거니? 나도 살려줄 거야, 언니. 나도 살려주고 싶어. 그렇지, 살려주고 싶지. 그런데 언니, 옛날 옛적 이야기라면서 꼭 지금 있는 일처럼 물어보네. 옛날 옛적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려주고 싶다 이 말이지, 그렇지? 살려줄 수 있다면 살려줘야지. 그럼 그렇게 좋은 도련님이 호환에 간다는데 살려줘야지. 박정순과 이정순의 딸이 입을 모아 도령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은 김정순의 딸은 곧바로 아들이 숨어있는 벽장 문을 벌컥 열었다. 박정순과 이정순의 딸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김정승의 딸은 그녀들이 놀랄 틈도 주지 않고 물었다. 너희들 여기 도련님을 한번 보렴. 내가 한 이야기는 이 도련님 이야기란다. 이 도련님이 죽도록 두어야 하겠니? 살려야 하겠니? 살려야지. 살려주어야지. 김정승의 딸과 아들은 삼정승의 딸과 혼인해야만 호환을 면하는 아들의 운명을 말했다. 박정승과 이정승의 딸은 갑작스런 이야기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아들과 혼인을 하겠다고 했다. 그녀들이 보기에 아들이 보통 남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들이 보기에 아들은 김정승의 딸이 칭찬한 것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눈빛이 강렬하게 반짝였다. 그렇게 삼정승의 세 딸과 아들은 김정승의 딸의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새벽이 되자 문 밖에서 호랑이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과연 아들은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였는데 삼정승의 세 딸과 혼인하기로 하고 첫날 밤을 함께 보냄으로써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아들의 부모는 집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중의 말대로라면 아들은 16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것이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아들아, 너 맞느냐? 네가 살아있었느냐? 아버지, 3년 전 길을 떠난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중이 땡중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중의 말을 믿고 너를 떠나보냈구나. 괜한 말을 듣고 너를 보냈어. 아닙니다, 어머니. 그 스님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뭐? 그러면 네가 어찌 지금까지 살아있니? 아들은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곧이어 아들의 뒤로 고운 여인 셋이 나란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 올립니다. 고운 한복 차림의 어여쁜 며느리
며느리 셋이 인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아들의 부모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부모의 집을 찾아온 아들은 그새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였다. 새 아내들의 안목대로 보통 남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이후로 높은 벼슬자리까지 지내게 되었고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오봉이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김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김부자는 일꾼들에게 인자하고 품삯도 후하게 쳐주었기 때문에 마을의 청년들은 김부자 밑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김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베풀기도 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판도 매우 좋았어요.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공붕할 때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편 옆마을에 사는 가난한 달식은 아내에게 한바탕 큰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애들이랑 당신 오기만 꼬박 기다렸는데 오늘도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면목이 없구먼.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일거리도 찾지 못했고 구걸도 영 쉽지가 않았네. 6이나 되는 애들이 어제부터 굶어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능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달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을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할 거면 더 멀리 저기 산에라도 나가봐요. 산에 가서 짐승이라도 잡아오든지 풀이라도 캐오든지 뭐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말이오? 오늘은 늦었는데 내일 가면 안 되겠어?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러자 아내가 씩씩대며 말했어요. 호랑이? 호랑이 같은 소리 하시네. 호랑이를 만나면 넙죽 엎드려서 당신을 바쳐서라도 가족을 먹일 음식을 가져오세요. 아내의 말에 달식은 손에 새끼줄을 든 채 집을 나와 산에 올랐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은 고요했지만 달식은 겁나지 않았어요. 사실 달식은 아내의 성화와 계속된 가난에 지쳐 산 어느 나무에 새끼줄로 목을 매달아 이대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달식이 새끼줄을 매려고 나무 위에 밧줄을 던진 그때 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건가? 깊은 밤 산속 나무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자 달식은 깜짝 놀랐어요. 나무 위에는 웬 도깨비가 달식이 던진 새끼줄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왜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하는가? 집에 굶고 있는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너무 무능력합니다. 나는 하다못해 나물도 캘 줄 모르고 짐승도 잡을 줄 몰라요. 또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타박을 듣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달식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새끼줄을 가져가 버리고 대신 과일을 담은 자루를 달식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 과일을 집에 가져가 처자식의 허기를 달래주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옆마을 김부자네 집에 한번 가보시오. 달식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과일을 주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만난 도깨비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달식은 산을 넘어 옆마을 김부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 김부자의 집에 찾아간 달식은 한눈에 김부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어젯밤 산에서 만난 도깨비와 김부자가 똑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김부자의 집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나누어 받으러 찾아와 있었어요. 달식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차례가 되자 일꾼 한 명이 달식에게도 곡식 한 자루를 나누어 주었어요. 달식이 김부자네서 받은 곡식 한 자루를 들고 집에 돌아오자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달식은 아내와 아이들과 밥을 지어 먹었어요. 오랜만에 쌀과 콩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게 된 달식은 자신을 도와준 도깨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또 한 번 새끼줄을 들고 산에 올라간 달식은 나무 위로 새끼줄을 던졌고 그러자 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자네는 어제 그 친구가 아닌가? 가족들과 과일은 잘 나누어 먹었는가? 예, 달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 제가 가장 힘들고 좌절했을 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 말을 전하고 싶어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무슨 누구나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이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아니겠는가? 힘내게 노력하다 보면 힘들 날이 올 걸세.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고 새끼줄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달식은 매일 아침 연마을 김부자네 집에 가서 콩과 쌀을 받아 저녁이면 집에 도착해 가족과 함께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아내와 아이들은 조금씩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우리는 반찬도 없이 매일 이렇게 콩밥만 먹어야 하나요?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어요. 밥만 먹는 건 지겨워요. 아내는 달식에게 말했어요. 여보, 김부자한테 곡식 말고 다른 것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될 거요. 콩과 쌀도 한 사람에게 하루에 딱 한 번 정해진 만큼만 나누어 주는 아니 그 부자는 기왕 나누어 주는 김에 좀 다른 것도 주지.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군대요? 콩이랑 쌀이 제일 싸고 흔하니까 그런 것만 나누어 주는 건 아니에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고 생각을 해봐요. 언제까지 밥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다른 반찬을 구해오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옆마을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니 곤란하구만. 잠시 생각하던 달식은 말했어요. 내가 옆마을에 다녀오는 동안 당신이 작은 일거리라는 데서 돈을 버는 건 어떻겠소? 내가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6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 아이들은 누가 보라는 말이에요? 달식은 또 생각하다 말했어요. 그 나이는 이제 소일거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소? 아이들이 일을 도와준다면 형편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은데. 아이들은 당신을 닮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렇다고 애들한테까지 국어를 시킬 순 없잖아요. 달식은 또 생각하다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모두 옆마을로 이사를 하는 건 어떻겠소? 그러면 김부자네 집에 다녀오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남는 시간에 내가 일거리를 찾아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소? 애들 6명을 데리고 산을 넘어서 옆마을로 이사를 가자고요? 아휴, 그 번거로운 수고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는 낡은 축가집이라도 있지. 거기는 우리 가족 몸 누일 곳이라도 있나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짜증만 내는 아내의 말에 달식은 답답해졌어요.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산에서 만난 도깨비랑 연말 김부자가 또 닮았다고 했죠? 그렇지. 꼭 그 도깨비가 사람으로 변신한 것 마냥 똑같이 생겼어. 듣자 하니 김부자네 눈과 반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풍작이라면서요.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 도깨비가 김부자가 맞는 것 같아요. 도깨비가 김부자로 변신해서 옆마을에 털을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도깨비가 자기네 돈과 밥만 풍차게 들도록 요술을 부리는 거라고요. 선심을 베푸는 척 마을 사람들과 당신에게까지 콩과 쌀을 나누어주는 게 저는 영 의심스러워요. 필시 다른 사람들의 운을 그 욕심 많은 도깨비가 전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겨우 콩과 쌀 조금씩만 나눠준다니 얼마나 괘씸해요. 아내는 눈빛을 반짝이며 달식에게 말했어요. 여보, 힘들게 온 가족이 연마을까지 이사갈 거 뭐 있어요? 우리 그 도깨비를 잡아옵시다. 뭐요? 잡아와서 어떻게 하지? 어쩌긴요? 잡아와서 집에 가두어놓고 우리를 위해서만 요술을 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말을 이어갔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은 능력도 없는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한데 가족을 위해서 매일 힘들게 일할 수 있겠어요?
도깨비만 잡아오면 힘들이지 않고 매일 맛있는 밥과 반찬,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요즘 몸도 아프지 않아요? 매일 연마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챙기겠어요? 달식은 처음에는 아내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듣다 보니 조금씩 설득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연마을에 다녀오는 것이 고되기도 했고 다른 일거리를 찾을 의욕도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보, 잘 생각해봐요. 김 부자만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법 있나요? 도깨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시다. 욕심 많은 도깨비 대신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기와 생선까지 나누어 주자고요. 결국 달식은 아내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깨비를 무슨 수로 잡아온단 말이오? 나는 선짐승 하나도 못 잡는데 요술을 부리는 도깨비를 무슨 수로 납치하겠소? 잠시 생각하던 아내가 말했어요. 자기 발로 오게 합시다. 도깨비에게 우리 가족 모두가 감사의 의미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집으로 초대한다고 말해보세요. 아내가 몸이 불편해서 곧 죽을 운명인데 죽기 전에 도깨비 선생님에게 꼭 직접 만든 메밀묵과 밥상을 대접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집에 데려오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가두어 놓지? 제가 들었는데 도깨비는 붉은 피를 무서워한대요. 제가 피를 묻힌 긴 새끼줄을 준비해둘게요. 일단 도깨비가 문간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빙 둘러싸서 새끼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깨비가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달식은 그날 밤 새끼줄을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새끼줄을 던지자 도깨비가 나타났고 달식은 짐짓 슬픈 듯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달식의 말을 들은 도깨비가 대답했어요. 아내가 몸이 아파 걱정이 많겠군 그래. 아이가 6이나 되는데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 어떡하나. 자네도 참 사정이 딱하구만. 그래, 아픈 아내가 몸소 밥상을 차려준다는데 안 가볼 수 없지. 앞장서게. 달식과 도깨비가 산길을 걸어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와 6 아이들은 도깨비가 집에 들어오자 집을 빙 둘러 피가 묻은 새끼줄을 둘렀어요. 달식은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도깨비 선생님, 선생님은 오늘부터 우리 가족을 부자가 되게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언제 자네를 돕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아도 자네의 사정이 딱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나서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잘 됐구만. 실은 연말 김부자가 나와 얼굴이 굉장히 닮지 않았는가? 얼굴이 닮아 정이 가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 녀석이 점점 더 욕심을 부려서 이제 손을 떼려고 하던 참이었네. 도깨비의 의외의 반응에 달식과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김부자보다 도깨비 선생님을 훨씬 더 잘 대우해 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나면 김부자보다 더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진작 사정을 말하지 않았나? 실은 나는 요술을 부리려면 꼭 요술 방망이가 있어야 하네. 그리고 그 방망이는 김부자 집 안방에 있지. 김부자를 도와주는 동안에는 김부자를 위해서만 방망이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놓고 다녔거든. 어머나! 당신 왜 진작 도깨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당장 가서 요술 방망이를 가져오세요. 도깨비와 달식은 산을 넘어 김부자네 집으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피를 묻은 새끼줄을 열어주었지요. 달식은 요술 방망이를 가져오면 무엇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할지 설렜어요.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도깨비는 김부자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식이 어안이 벙벙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이 도깨비가 손뼉을 쳤고 어디에선가 나타난 새끼줄들이 달식과 아내, 아이들의 몸을 모두 꽁꽁 묶어버렸어요. 가만 보니 그 새끼줄은 달식이 목을 매려고 산에 가지고 갔던 새끼줄과 그 이후에 도깨비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갔던 새끼줄들이었어요. 도깨비가 말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자야. 나는 자네가 가장 힘들 때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고작 버리는 짓이 이런 곳이더냐? 달식과 아내는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채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어요. 요술 방망이 같은 건 애초에 없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볼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방망이질이 어울리겠구나. 다시 한번 도깨비가 손뼉을 치자 무시무시한 방망이가 나타나 달식과 가족에게 매질을 해주었어요. 달식과 아내는 매를 맞으며 외쳤어요. 아이고, 속았어. 요망한 도깨비가 결국 우리를 속였네. 한편 옆마을로 돌아간 도깨비 김부자는 그 뒤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곡식을 나누며 살았는데 하루에 한 번 정해진 분량의 곡식만 나누는 원칙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옛날 어느 강역 작은 고을에 자비롭기로 소문난 원님이 있었다. 또 무슨 요리를 하고 원님에게는 계신 거지? 13살 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명주였다. 원님의 딸은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와 같이 마음씨가 몹시 곱고 배려심이 깊었고 명랑했다. 명주는 수시로 마을의 또래 아이들과 이런저런 놀이를 하며 놀았는데 원님은 호기심 많은 딸이 혹시나 위험하게 놀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옆 고을에서 몇 달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명씩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안 그래도 옆 고을의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최근에는 기어이 그 마을 원님의 아들까지 사라지게 되었다고 했다. 옆 고을 원님의 아들과 자신의 딸 명주의 나이가 얼추 비슷했기에 그는 늘 명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혹 수상한 자가 접근하거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곧장 내게로 오거라.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셔요. 하루는 명주가 친구들과 강가에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숨을 곳을 찾느라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리 폭이 넓은 강이 아니라 수시로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리 특별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명주가 강을 건너갔을 때 그녀는 강 너머의 분위기가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꽃과 나무들이 여기저기 보였던 것이다. 어머나, 이 꽃은 어쩜 색상이 이리도 신기하다. 수선화도 아닌 것이 무슨 꽃일까? 꽃이 노란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진 꽃을 들여다보며 명주가 말했다. 그 옆에는 파랑색 꽃잎에 붉은 잎이 달린 꽃도 있었다. 고개를 올려 과일나무에 달린 과일들을 보니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과일들이 달려 있었다.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나 이런 과일은 처음이야. 명주는 눈앞에 펼쳐진 신비한 광경에 온통 시선을 빼앗겼다. 강 너머를 구경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오늘 와보니 꼭 생전 처음 와보는 꽃 같은 느낌이 들었구나. 명주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숲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신기한 꽃과 나무, 과일들을 따라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얼마나 오래 걸어 들어왔던지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어디까지 들어온 것이지? 갑자기 피곤하구나. 명주가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과일들 좀 따먹고 힘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겠다. 친구들이 기다리겠어. 명주는 재빨리 과일을 따서 먹었다. 사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란색 껍질을 한 과일을 씹으니 달콤한 과즙이 명주의 입안을 적셨다. 어찌나 맛있는지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었다.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을 나만 알고 먹을 수 없지. 친구들도 좀 가져다 줘야겠다.
어머니 아버지도 가져다 드릴까? 마음 같아서는 한 보따리 가득 따가고 싶지만 맨손으로 왔기도 하고 무거울 테니 일단은 몇 개만 챙겨두자. 명주는 과일을 먹으면서도 친구들과 가족을 떠올리며 과일 5개를 챙겨 치마폭에 잘 쌌다. 과일을 챙긴 명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마저 과일을 먹어치웠다. 그런데 과일을 먹다 보니 피로가 몰려온 것인지 갑자기 엄청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명주는 꾸벅꾸벅 졸더니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명주는 잠에서 깨고 아차 싶었다. 주변이 어두웠던 것이다. 내가 과일을 먹다가 잠이 들고 말았구나. 얼마나 잔 거지? 벌써 해가 져버린 건가? 어쩌면 좋아. 친구들이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잠을 깨기 위해 눈을 비비고 자세히 좌우를 둘러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해가 져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크게 그림자가 진 느낌이었던 것이다. 엄청나게 큰 나뭇잎들이 명주의 머리 위를 가득 덮어 해를 가리고 있었다. 잎 하나가 어떻게 저리도 클 수 있나 뚫어지게 바라보던 명주가 뒤를 돌아 자신이 기대어 잠들었던 나무 기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나무 기둥만한 풀기둥이 있었다. 그리고 풀기둥 옆에는 엄청나게 큰 동그랗게 생긴 황금색 돌 같은 것들이 있었다. 명주가 가까이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아보니 향긋한 과일 냄새가 났다. 잠들기 전 자신이 먹은 과일에서 나던 그 향기였다. 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과일이었던 것이다. 설마 하며 명주가 입을 가져다 대어 베어 물어보니 정말로 아삭하고 베어 먹을 수 있었다. 잘 보니 황금색 거대한 과일이 6개 놓여 있었다. 설마 이 과일은 아까 내가 챙겼던 그 과일인 건가? 명주가 놀라서 주춤거리고 있던 그때 명주 옆으로 무언가가 사삭 지나갔다. 깜짝 놀란 명주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옆을 바라보니 그녀의 몸의 절반만한 크기의 거대한 개미 한 마리가 명주 앞 과일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개미는 명주가 입으로 베어문 과일 옆으로 가서 사과 조각을 가져가려 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명주는 곧 자신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맙소사, 내가 개미만큼 작아진 것이구나. 그래서 아까 따놓은 과일들이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것이었어. 그래서 작은 풀들도 커다란 나무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고, 잠깐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진 거지?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어디로든 몸을 숨겨야 할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다 작은 돌멩이들 사이 틈에 몸을 앉혔다. 겁에 질린 명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편 명주를 찾다가 지친 그녀의 친구들은 관하로 가서 원님을 찾았다. 명주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주변과 강 건너까지 전부 찾아봤지만 명주를 찾지 못했어요. 원님과 그의 아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고 원님은 포졸들에게 외쳤다. 여봐라, 가서 강 근처를 모조리 수색하고 반드시 명주를 찾아 데려와라. 포졸들은 숲으로 향했고 평소 명주를 아끼던 고을 사람들과 명주의 친구들도 함께했다. 명주 아가씨, 어디 계세요? 명주 아가씨! 목이 터져라 명주의 이름을 외치는 고을 사람들의 목소리로 숲이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다. 그리고 돌멩이 틈 사이에서 눈물을 훔치던 명주도 그 소리를 들었다. 나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개미 많아진 명주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명주야 어디 있어? 명주 아가씨.
그들은 명주의 바로 옆까지 왔지만 명주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명주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멈춰! 여기야! 아래를 좀 보라고! 하마터면 명주는 친구의 발에 밟힐 뻔했다. 놀란 명주는 몸을 피하고 나서 다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어떡해. 나 여기 있단 말이야. 명주를 찾던 사람들은 모두 낙담한 채 고을로 돌아갔다. 명주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지쳐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다. 명주는 풀기둥에 기대앉아 엉엉 울었다.